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하는 위안부 중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일본군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받으며 성폭행이죠. 세 번째, 일본군에 의해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말이죠.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계약 맺고 갔는데 누구랑? 포주랑. 방법이 너무 지나치시지 않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양반을 해갖고는 되질 않아. 나도 우아하게 하고 싶죠. 위안부 사기가 너무 악랄해. 그냥 언론을 통해서 대표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저런 매국노가 있나, 뭐 일본에 돈 받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짓말 하지 마라. 하고 있는 일을 위법하지 않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 때 대응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안 나죠.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최근 이재명이 대표님을 보고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좀 얼떨떨하죠. 왜냐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사회적 지위가 좀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저같이 그냥 야인인데 저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좀 얼떨떨했었죠.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대통령이 어떤 특정 개인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큰 기업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개인을 그렇게 딱 지목해서 이렇게 굉장히 심한 발언을 하는 거는 전례가 별로 없잖아요. 아예 없죠. 아예 없죠. 수위가 높죠, 굉장히. 거기다가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짐승. 인면수심, 짐승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듣는 순간 좀 얼떨떨하면서도 야, 위안부 사기꾼들의 세뇌가 이렇게 무섭구나. 저 대통령도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위안부에 대한 그 진실된 이야기,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동안에 세뇌됐던 걸 가지고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진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들었죠, 오히려. 네, 그 이재명의 그 발언을 놓고 이재명을 고소하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고소하신 건가요? 아니, 인면수심, 짐승, 모욕 혐의로 고소했죠. 뭐 대통령이니까 고소해도 뭐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지 뭐 실질적으로 고소 조사라든가 진행되지는 않을 테고. 네. 사실 뭐 대통령은 그렇게 형사 소출을 받지 않잖아요. 내란이나 외환 빼고는. 예, 예. 근데 어쨌든 억울한 마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상징적인. 대통령 그만두면 그때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아, 대통령 그만두면 이제 그때까지 남겨뒀다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진행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은 위안부법 폐지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2020년 9월 달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 단체 명칭 그대로입니다. 위안부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운동을 하는 단체죠. 위안부법 폐지했는데 사실상 좀 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뭐 이렇게 좀 긴데 줄여서 위안부 피해자법이에요. 그걸 폐지하라는 거죠. 왜? 그 위안부 피해자법은 적용 대상자가 없는 법이에요. 무슨 의미냐? 그 적용 대상자라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폐지해야 됩니다. 적용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법은 언제 생긴 건가요? 그리고 그 법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2003년 이전에 이미 그 법이 이제 다른 명칭으로 해오다가 현재의 법으로 정착된 게 2003년인데 거기서 보면 위안부 피해자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제2조 1호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위안부와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위안부는 말 그대로 1966년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하면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위안부의
정의가 그렇게 예, 정의가 대법원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돼 판례에서, 있다는 예. 거네요. 그리고 또 위안부의 그 증언이라든가 관련 자료 보면 다 그 성매매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은 그 당시에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아닙니까? 그게 위안부고, 그러니까 위안부는 매춘부, 성매매 여성, 아버지, 아빠 똑같듯이 위안부는 매춘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는 뭐냐? 그 많은 위안부 중에 성매매 여성, 율랑 여성 중에 이제 조선에도 있고 일본, 대만, 만주 뭐 많은데 요 우리 나라와 중를 주변으로 해서 일본, 대만, 만주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은 위안부들 중에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 그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그렇단 말이죠. 그럼 많이 팍 줄어버리죠. 큰 집단에서. 그리고 그 일본군 위안부 중에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또 정의가 돼 있어요. 제2조 1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하는 위안부 중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일본군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받으며 성폭행이죠. 세 번째, 일본군에 의해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일본군의 성노예다. 그렇죠. 그 정확하게 보면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되겠네요. 그런데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계약 맺고 갔는데 누구랑? 포주랑. 근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을 그 정의기억연대하고 여성가족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군에 의해서 취업 사기, 납치, 인신매매 이런 거를 당해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위안부 피해자법은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라 그랬는데 일제를 일본군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요 이전에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부터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은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이 강제 동원했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령이 있어야죠. 위안부를 동원한다는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었다면 노무자들 동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징용. 군인들은 징병이고. 그러면 징용이나 징병이 있을 때는 그 당시 반드시 법령이 따라 먼저 선행되고 동원법에 따라 있는 거예요.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어떤 동원이 시작되는 그렇죠. 거네요.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 일본 철저합니다. 그 법과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은 근데 위안부는 동원 대상이 아니에요. 성매매 여성인데 군대에서 법령에 의해서 동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 이제 안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가부도 그렇고 그게 막 안 되니까 일본군에 의해서 취업 사기, 납치, 인신매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의 책임을 물려고 하다가 이제 그 일본군으로 약간 축소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군이 저들 주장하는 게 사실상 맞는 게 그래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일본군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일본군에 의해서 취업 사기, 인신매매, 납치 가능할까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취업 사기, 군인에 의한 취업 사기, 납치, 인신매매 이거 범죄예요. 범죄면 뭡니까? 범죄는 증언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범죄는 반드시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수사 기록이라든가 판결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없죠. 그 증거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군이 만약에 조선 땅에 와서 여자들을 그리고 취업 사기를 왜 합니까? 군인이. 그리고 납치? 큰일 나죠. 인신매매 큰일 납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2차 대전 이후 미군 주도의 전범 재판에서 사형이에요. 그럼 실제 그 어떤 위안부 관련해서 일본이 전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떤 미국이나 국제 사회에서 책임을
책임을 진 건 없나요? 그러니까 없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한 부분이 없는 건가요? 분명히 없어요. 국제사회가? 근데 외국에는 있었어. 인도 그 네덜란드 재판 전범 재판에서 인도 스마랑에서 그 수용소에 있는 여자들을 그 데리고 가서 위안소에 운용을 시켰거든요. 일본이요? 예, 일본군이 그랬는데 일본 육군 본부에서 그거 알고 한 달 만에 폐쇄시킨 거예요. 폐쇄시켰는데 나중에 네덜란드 전범 재판에서 그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15명인가 최고 사형. 나머지 15년, 13년 막 이래요. 그럼 그 당시 피해 여성들은 누군가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거는 네덜란드 쪽 사람. 네덜란드 쪽 사람들.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럼 인도에서 있던 네덜란드 쪽 사람들을 그렇죠. 일본이 인도 스마랑 지역에. 그런데 거기에 그 사형을 받은 사람은 최고 책임자 육군 소장과 이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우리 이야기하면 뭐 준장이나 소장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을 사형받았어요. 사형받은 이유가 최고 지휘자로서 결정권자라서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증거가 남아서 그렇죠. 그게 법대로 이제 정의대로 재판을 받은 거네요. 만약에 우리 조선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미군 주도에서 삭삭지 뒤져서 처벌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 왜? 포주하고 계약을 맺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군 주도의 활동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네요.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혹시 그 대표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부분도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군이라든지 뭐 소련도 그때 당시 2차 대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강간했잖아요. 그 뭐 특별히 프랑스라든지 독일 지역에 들어가서 뭐 소련군의 강간은 뭐 실제 뭐 참혹할 정도로 역사의 기록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죠. 근데 일본과 이제 예를 들어서 소련이나 아니면 미국이 했던 어떤 미국 군인들도 가면 어쨌든 뭐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적 욕구를 풀어야 되니까 그 관련된 활동을 개인 차원에서 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쉬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쉬쉬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방치한 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책임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이제 그 서로 대비될 수 없는 게 소련이 그 점령지에 가서 점령지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것을 이 위안소, 일본군 위안소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소의 설치의 목적이 뭐냐면은 일본군이 점령지에 가서 점령지 여성들에 대한 강간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적 욕구를 합법적인 매춘 공간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은 그 납치, 강간 이런 전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일본군 위안부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돈을 받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그 소련이 가서 점령지에 있는 여성들을 강간, 납치 뭐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일본군이 한 것은 점령지에서 그 업자들한테 당신들 여기 와서 영업 좀 해달라. 그 대신 우리가 관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운송 같은 건 책임져 주겠다. 그럼 편의를 봐주면 업자들은 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편의도 봐주고 특히 뭐 조선에서 가는데 배, 선박 이런 것도 편의 봐주고 배려해주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움직일 때 일본군들이 또 편의 봐주고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위안부 입장에서도 일본군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포주로부터의 폭행이라든가 이런 인권 침해 이런 것도 예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이런 사태와 비교하는 것 비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제 대표님 생각에는 오히려 소련보다 일본이 더 처신을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비교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비교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명백한 전쟁 범죄, 강간, 납치 그거고 그리고 우리 일본군 위안부는 조선 여성이들이잖아요. 그 당시 일본이었잖아. 점령지도 아니고 조선은 식민지 같은 식민지니까 식민지이고 그리고 자국민이었어요. 그리고 자국민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거 소련하고 비교하는 거는 지금 홀로코스트하고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처벌한다.
근데 홀로코스트 피해자하고 이 위안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럼 혹시 그때 당시 위안부에 일본 여성들도 지원해서 갔었나요? 일본군 위안소에서 50% 이상이 일본 여성이었어요. 아, 일본군 위안소에서요? 예, 그럼 나머지 50%는 뭐 거기 이제 다양한 그렇죠. 인종들이 있는 거네요. 그 조선인 여성이 한 30%? 아, 30%. 예. 일본 여성이 제일 많았어요. 아, 그럼 혹시 그러면 일본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나요? 어때요? 실상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죠. 아, 그냥 국가 차원에서 그때 당시 전시에 있었던 아주 뭐 어두운 역사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네요. 전시라는 개념보다 전시하고 상관없이 그냥 율랑 여성 그런 성매매 여성이기 때문에 뭐 전시 없다면 전시가 아니면 율랑 여성 없습니까? 아무 전시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쪽에 가서 일본군이 순찰 돌고 감독해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라 하겠지만 오히려 보호받았어요. 보호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업자들이 가는 이유가 있죠. 군인들이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안전한 거예요. 돈 받는데. 그러니까 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성 높은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사업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업자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리고 일본군이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해주니까 오히려 좋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위안부들도 그렇고 군인들이 신사했죠. 그러면 이제 뭐 그 한국에서 이제 위안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 강제성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강제성. 예. 네. 그 강제적으로 일본 정부가 동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이제 핵심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은 전혀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강제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군은 위안소 제대로 운영했을 뿐이고 제대로 운영하고 위안소를 그다음에 업자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당신 여기 와서 좀 외진 데는 이제 매진 업소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 와서 영업을 좀 해달라. 의뢰를 하는 거죠. 지시나 명령이 아니고 의뢰하면 업자들은 야 거기 가면 돈 좀 벌겠다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취업 사기 아니면 네. 여성들이 속아서 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그때 이제 업자들이 있으니까 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을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문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디라도 지금도 뭐 여성들을 꼬드겨갖고 외국에 내보내거나 뭐 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있던 거고 문제는 그 사기라든가 그다음에 인신매매라든가 이 주체가 일본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군이 아니에요. 일본군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포주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인사소개업자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모집책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모집책이라기보다도 인사소개업자예요. 인사소개업자는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소개해주면은 뭐 전차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이고 그 불법 행위하면은 그 영업 허가가 또 취소되고 그런 상황에서 뭐 관원이나 뭐 직원 뭐 면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건 사실상 증언을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증언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떠냐면은 이제 증언 체록해야 되겠죠. 갖고 와서 정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책 편집해서 또 윤색해야 되겠죠. 나 책 다 그다음에 원고 다 되면 또 원고 또 검토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윤색이라든가 이런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집도 액면 그대로는 믿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위안부하고 또 이제 그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안부는 쉽게 말하면 이제 성매매 종사자를 좀 이제 순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신대는 어떤 개념인가요? 항상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거든요. 정신대 할 때 우리가 한자를 안 쓰니까 정신대 해놓으면은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는데 정은 뽑다 빼다 뽑을 정자거든요. 자기 몸 신자인데 자기 몸을 이제 뺀다라는 것은 내 몸을 일으켜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냐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불이 났어. 자주 나. 그런데 소방서 직원이 많지 않아. 나 저 불 끄는데 나가 뭐가 더 보탬이 될 거야 하고 하면 의용 소방대가 되잖아요. 의용 소방대, 의용 방범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의용처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야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 volunteer, 영어로 말하면 발룬티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정신이라는 되는데 개념이. 사실상 용어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모집하면은 가서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정신대에 대해서는 그 정신대의 주요 어떤 구성은 누구였나요? 나이도 좀 어린데 대체적으로 그 일본에 가서 일을 할 군수 공장인데 주로 일을 하려면은 이제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소학교 이렇게 다니거나 졸업하거나 좀 어느 정도의 지금은 아무것도 최소한의 아니지만 이제 교육 수준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사람들.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그리고 무슨 작업 지시서를 주면 읽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위안부들은 사실상 그 전혀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럼 그리고 가난하고. 정신대는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조선 여성들 중에서 네. 일정 수준의 교육 수준을 갖춘 여성들이 일본에 가서 일을 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일을 했었나요? 군수 공장에 가서 뭐 비행기 그다음에 그 포탄 이렇게 닦고 뭐 아주 그 단순한 일 그런 일을 공장에서 아주 단순한 일을 이제 시켰죠. 고급 기술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제 공장에서는 필요하니까 뭐 물건 옮긴다든가 뭐 이런 게. 근데 그 정신대랑 위안부가 왜 그러면 혼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초창기 이 운동하는 윤정옥 지금 90대 중반인가 그런데 그 교수가 영문학과 출신인데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도 용어 개념도 제대로 모르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애초에 용어를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전부 다 정신대 배상하라, 정신대 뭐 위령탑 세워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정신대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죠. 정신대 피해 보상하라. 그렇게 네, 나왔었잖아요. 그게 정대협이지 않습니까? 정대협 시작이 애초에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음. 지금도 대구에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뭐 대구 시민 모임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애초에 정대협이라고 할 때는 그 정신대라는 말을 쓰면서 위안부를 상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위안부를 정신대로 내세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정신대 갔다 온 사람이 그걸 알았다면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 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돈 버는데 기술 배우고. 그런데 율랑 여성하고 같이 섞어버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단체 이름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바꿨죠? 그게 정의연으로 바꿨나요? 예, 정의연? 그게 이제 2018년인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2016년인가 18년인가. 아마 일각에서 그런 지적을 했나 봐요. 그 사람들한테. 야, 멍청하게 왜 그런 지적하기 전에 저들이 벌써 이게 뭐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자익들이 그 용어 전술이 아주 악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교활하다는 생각이.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하면 뭔지를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정신대라는 용어를 쓴 걸 자신네들이 인정을 안 한 거야.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 안 하면서 이름을 슬쩍 바꾸면서 뭔지도 모르게 모호하게 정의기억연대 이렇게 정의기억연대. 예. 그게 정의연이죠. 예. 정의연. 그 정의가 그 저스티스의 정의예요. 정의롭다 할 때 그 정의인가요? 예. 정의기억연대. 그래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연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 하는 단체지? 모호하게 정신대라는 용어를 쓴 거 잘못됐다면은 공식적으로 우리 잘못 썼다. 사과한다. 뭐 이렇게 없이 슬쩍 이름만 정의연을 정의 기억 연대 이렇게 바꿨죠. 그럼 보는 사람마다 이게 뭔 소린가? 물론 대부분 다 관심이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바꿔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활하죠. 그 사람들이 말한 정의는 뭘까요? 자기네 반일이겠죠. 오로지 반일. 반일. 네, 반일. 그러면 이 위안부 관련해서 이제 위안소 이제 대표님은 평소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위안부 그때 당시 이제 규정이나 아니면 법령 이런 거를 자주 언급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주고 싶은 이런 팩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소에 시위를 하실 때 꼭 뭐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알리고 싶으세요? 법령 기본적으로 일제이행 강제동원은 있을 수 없다. 왜? 위안부는 동원 대상이 아니다. 동원 대상이었다면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법령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일본군에 의한 뭐 취업 사기, 납치, 인신매매는 범죄다.
그것을 증명하려면 증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알렉시스 더든 그 코네티컷 교수도 그랬잖아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범죄인데 일본군에 의한 범죄가 증언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결국은 수사 기록이라든가 재판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오로지 증언밖에 없어. 그건 안 되고. 근데 그 증언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막 바뀌는 모양도 바뀌고. 많이 있고요. 그거는 뭐 초창기 증언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초창기 증언에는 일본군에 의해서 동원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일본군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증언이 나오죠? 전부 다 부모. 부모님이 나를 네. 팔아 넘겼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다음에 누런 군복을 입은 사람. 구체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동원이 되려면은 그 증언이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없는데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본군이 증언해서 그 자기를 데리고 간 사람이 일본군이 될 수 없는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정대협에서 발간해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8권 중에 제 3권 마지막에 보면 부록으로 뭐가 있냐면은 조사 지침이 있어요. 조사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자기들의 조사 지침, 내부 조사 지침인 그렇죠. 건가요? 자기들의 리서치 메서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연구 방법론, 아니, 조사 방법론. 그 조사 방법론이 아니라 네. 조사할 때 이런 것을 질문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연구원으로서 그 네. 위안부 소위 말해서 피해 여성들을 만나서 조사할 때 이런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라. 그런데 그 데리고 간 사람에 대해서 누가 데려갔느냐는 질문 항목도 있어요. 거기에 군인이 없어요. 그게 사지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왜냐면 객관식으로 물어보는데 갈 때 누가 데리고 갔어요? 뭐 왜 어떻게 해서 갔어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이에요, 그게? 주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고. 주관식이에요? 예. 주관식인데. 그런데 그게 그 공무원 그다음에 모집책 그다음에 뚜쟁이 이게 다 있는데 일본 군인이 없어. 그래서 잠깐 그 대표님 주관식은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답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식은 이제 선택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객관식이었어요, 주관식이었어요? 아니 그거는 조사 지침이라 그래서. 지침이라서 그 주고 여기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요걸 물어보라라고 그거는 이제 그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주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라. 근데 그 지침 중에 군인이라는 건 없어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군인 얘기는 안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일본군이 애초에 답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집책, 뚜쟁이 그러면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회에 의하면 오롯이 질문상은 어떤 군인이 끌고 갔느냐. 어떻게 끌고 갔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뚜쟁이, 모집책, 뭐 공무원 이게 다 나와. 그죠? 그런데 일본군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일본군에 대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군에 의해서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안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애초에 이제 정대협이 그 조사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 단체는 또 그 단체가 가진 어떤 이념적 지향성이 있잖아요. 또 반일적인 어떤 스탠스도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질문을 할 때도 그쪽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초창기에 거기 활동했던 학자분들은 이 정대협, 이 정의연 이쪽에 정대협이죠 과거에 하는 이 위안부에 대한 이 운동 자체가 자꾸 보면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다 하고 나오신 분들 계세요. 초창기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도요? 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이름 되기는 그렇고. 그럼 여기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활동을 하시면서 주로 어떤 그 활동을 하세요? 시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주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정의기억연대가 시위할 때 옆에서 같이 하는 거고. 그러면 정의연은 지금도 일본 대사관 앞에 시위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1740차? 1992년 1월 8일부터 했으니까. 근데 거기도 오래됐네요. 한지가. 오래됐죠. 35년째, 6년째인가? 그거를 그렇게 오래된 전통을 가진 세계적으로 최장기 그 뭐 야외 집회다 뭐 이런 건가요? 최장기 불법 집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했어요. 지금도 위반하고 있고. 어떤 협약이죠? 그게? 비엔나 협약. 그러니까 비엔나 협약이 어떤 내용인가요? 외교 공간의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렇죠. 그렇게 집회를 한다는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거예요. 아. 근데, 근데 경찰이 왜 그런 걸 허가해 주나 모르겠어요. 정치권의 그 압력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단체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반중 시위를 한다. 그러면 못하게 뭐 하죠. 신장이나 위구르 관련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면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미군 앞에서 또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집회 못하게 집회 해요. 못하게 돼 있죠. 항상 거기 경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 주변에. 만만한 게 일본이에요. 아, 그런데 또 뭘 위반하고 있냐면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외교 공간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는 해도 돼. 왜? 그 집시법상에 그 외교 공간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집회가 아닌 거는 해도 돼요. 아, 근데 이제 대표님은 어쨌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입장에서 네. 공격하는 건 아니니까. 일본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일본 공격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네. 집회를 하시면서도. 그런데 정 의원은 일본을 공격한단 말이죠.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일본 대사관은 사죄하라 막 문 앞에서 한단 말이죠. 이거를 대한민국 경찰이 안 막는 거예요. 경찰이 상기는 막으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눌려버리니까 놔두라고. 그러니 이제는 이제 그게 굳어져 버리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의기억연대의 그 수요 시위는 집시법과 그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세계 최장기 불법 집회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대표님은 불법 집회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 말씀하셨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네. 왜 불법이라고 하시지? 근데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아. 명백하게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왜 못하게 해? 그렇죠. 예. 당장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한다고 하면 일단 뭐 난리가 나겠지만 또 당장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경찰이 당장 막아 세울 테니까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제 집회하는 것도 이제 공격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으로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승소했거든요. 중국 대사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런데 그 법 판결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판결문 중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하는 것을 왜 막느냐? 근데 일본 그래서 뭐 대사관 앞이고 어떻고 뭐 왜 비엔나 협약 어떻고 집시법 어떻고 하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왜 하고 있어? 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집시법을 위반한 거고 100m 이내 100m라고 할 때 지금은 일본 대사관이 건물이 그 앞에 그 임대해서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있던 그 대사관 자리는 공터고 그런데 임대해 갔다 하더라도 공터에 있는 그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외교 공간은 울타리부터 경계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이에요. 명백하게 집시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외교 관계에 관한 비인 협약 22조인가 그럴 거예요. 그 위반이에요. 그럼 평소 이제 집회를 하실 때 네.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과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대표님 기본적으로는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쳐라. 아, 사기를 그만 쳐라. 위안부 사기를 치지 마라 이거죠. 그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시작하시는 게 언제 하시죠? 수요일 몇 시에 시작하시죠? 수요일 날 12시부터 시작하는데 12시부터. 지금까지는 그 12시에 시작하면 지금 사회자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주로 우리는 발언 위주예요. 누가 모두 발언하고 또 다른 사람 발언하고 계속 발언 위주고 뭐 퍼포먼스라든가 뭐 이런 건 없고. 주로 그러면 집회 시간 얼마 정도 40분, 되죠? 50분 40분, 50분. 네. 아. 근데 거기서 일본 대사관 앞에는 기본적으로 손수상 자리 차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방에도 다니기도 하고 마스크 챌린지도 하고. 마스크 챌린지 뭐죠? 마스크 챌린지는 뭐죠? 마스크 챌린지는 2024년 2월 6일부터 그 전국에 다니면서 마스크에다가 빨간 글씨로 철거를 써서 손수상에 씌워놓고 사진 찍어갖고 SNS 올리는 거. 네. 그게 아마 엄청난
저쪽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지. 그렇죠. 예. 예, 그런데다가 언론도 많이 탔잖아요. 예, 지금도 나오잖아요. 지금도 나오죠. 그다음에 예. 여기 어깨띠에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그다음에 지금은 비닐도 덮어 씌우고 철거라 크게 써서. 그래서 전국에 156개 우리나라에 위안부상이 그렇게 예. 있어요. 116개. 예, 156개. 156개. 그중에 106개를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는 저 너무 아래쪽이라 너무 멀어서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거기도 가실 예정이네요. 챌린지니까. 이제는 뭐 안 해도 또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으니까요. 네, 이제는 또 마스크 씌우면 또 이제 고발할 테고. 근데 실제 그렇게 대표님께서 하시는 마스크 챌린지라든지 이런 현수막 같은 게 법적인 어떤 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어떠세요? 그래서 마스크 챌린지 하고 덮어 씌우고 막 하니까 이제 시민이 고발을 했죠. 고발했는데 그 뭐 재물손괴, 뭐 모욕 혐의, 뭐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재물손괴냐. 그래서 이제 고발하니까 경찰에 조사해서 이제 송치를 했는데 결국 뭐냐, 광고물 무단 부착. 한 건에 5만 원. 그래서 노량진 경찰서에서 뭐 재물손괴라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아니 재물손괴면은 재물이 손괴됐다는데 손괴된 부분을 좀 찍어서 달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건 없대. 근데 왜 재물손괴냐고. 그래 재물손괴래. 그러면 손괴된 부분을 찍어서 달라고.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손괴했는지. 그러다가 결국은 경찰이 이제 우기더라고. 재물손괴 맞다. 법원에 가서도 자신 있냐? 있대. 그래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 재물손괴로 송치 못했어요. 광고물 무단 부착. 그 혐의로 이제 송치가 된 거네요. 그래서 뭐 벌금 10만 원.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일각에서는 뭐 대표님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겠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본과 우리는 전향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너무 지나치시지 않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양반을 해갖고는 되질 않아. 논리적 뭐 나도 우아하게 하고 싶죠. 우아하게 그 세미나나 하고 우아하게 하고 싶은데 이 하는들이 이 위안부 사기가 너무 악랄해. 그리고 우아하게 해서 만약에 유석준 교수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그 강단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해서 완전히 학교에서 그냥 징계까지 못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입을 틀어막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나는 웃으면서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뭐 과격하대. 근데 실제 저도 오늘 대표님 만나 뵈니까 굉장히 유쾌하세요. 네, 과격하게 하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진지하고 이제 파이팅 넘치는 그런 투사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왜냐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대표님도 전 이제 인터뷰하신 영상 그리고 또 글 쓰신 거 이런 것만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강단 있고 좀 강골이신 줄 알았는데 물론 강골이시죠. 근데 실제 만나서 대화해 보면 굉장히 유쾌하시고 아주 낙천적이세요. 나는 내가 과거에 한 20년 전에 고혈압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야, 이 세상은 이렇게 막 얼굴 찡그리고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 고혈압이 건강이 한번 되게 안 좋았죠. 건강이 제일 안 좋을 때가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런데 사람들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말하자면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외에는 다 간 것 같아요, 병원에. 그래요. 그런데 혹시 정신과도 가셨어요? 정신과는 안 갔어요. 정신과 안 가시고, 그러니까 몸에 아픈 거에 관련해서 모든 과를 다 가셨다. 그래서 이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제 자전거를 MTB를 탔는데 그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루에 막 어떤 날은 하루에 160km도 막 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첫째 위법하지 않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그다음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 때 대응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안 나죠.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그 사자 명예훼손이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그 사람 변호사 출신이단 말이죠. 근데 왜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사자 명예훼손 되려면 그건 친고죄예요.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일단 죽은 사람은 신고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 고소할 수 없죠. 후손이. 이 직접 고소를 해야 된다며 나를. 근데 내가 고소당할 말을 안 해. 왜? 그 사람들 남겨놓은 증언집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들 대놓고 직접적으로 경멸적으로 그 모독적인 모욕적인 말을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길어놓고 본인이 돈 벌러 갔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 증언집이 실제 있어요? 본인이 돈 벌러 갔다 증언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이 길어놓은 그 정의기억인데 홈페이지에도 2번이나 돈 벌러 갔다고 써놨어요. 근데 돈 벌러 간 거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돈 벌러 간 사람인데 어떻게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할 때 그냥 편안하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일단 나를 고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적이 없어.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얼빠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집회에서 이런 얼빠진 대통령 뭐 알고 이야기해야지. 뒤에 이야기하는 거 전쟁 범죄 뭐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독수를 내뱉는 거는 안 맞죠. 그 내용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이야기 뭐 전쟁 범죄 성노예 그다음에 그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재명이 한 발언을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줄만. 전쟁 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재명이 말했거든요. 말이 다 틀린 거예요. 억지로 끌려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본군이라는데 일본군에게 끌려간 적이 없어. 그다음에 성폭행 당했다 했잖아요. 일본군이 성폭행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했다면 그 중대 범죄예요. 지금도 성폭행은 중대 범죄잖아요. 군인이 그랬다 사형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죠? 뒤에 특별히 이제 급기야 학살까지 했다. 학살까지? 네. 학살 당한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죠. 내가 교과서에 이 내용도 있어요. 교과서에 있길래 여성들이 학살 당했다. 그 위안부 여성들이 가서 일본군에게 학살 당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2020년 그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일본국을 상대로 한 거 거기에 1심에서 2건이었는데 한 건은 1심에서 이겼어요. 거기 보면 학살이라는 용어가 나와. 그래서 내가 그 판결문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외교부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학살 해방 이전에 조선의 여성이 일본군에게 조선의 위안부 여성이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사례가 있으면 제시하라. 정부 부전자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학살당했으면 그거는 그 해당 군인은 사형감이고 두고두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학살당한 데 대한 이야기는 아무 소리도 안 해. 왜? 이제는 그 말은 쏙 들어갔나요? 학살에 대한 얘기는? 아니 옛날부터 이야기를 안 해. 옛날부터. 정의원에서 그 정의를 외치는 집단에서 학살당한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없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이제 모르긴 해도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학살됐다. 일본군에 의해서 근거는 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발언인데다가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일국의 대통령이 이 중요한 문제를
그 SNS에 그냥 던지듯이 타자 몇 번 쳐가지고 던졌다. 이게 중요한 대통령이라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썼는데 내가 공격당하는 것보다 어떤 걱정이 드냐면은 국정을 매사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아닌가? 내한테 한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뭐 주택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툭툭 그냥 SNS에 쓴단 말이죠. 과연 그게 사실이 부합할까? 대통령이 정책 수행하는데 그렇게 막 던지듯이 해도 될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또 다주택자 때려잡는다고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X에 그렇게 막 글을 쓰고 그렇게 있죠. SNS에 몇 글자 타자 쳐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벌써 해결 다 됐지. 이게 사람의 혈압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관리가 어렵단 말이죠. 혈압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까? 뭐 약 너무 먹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이 주택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어떤 문제 이게 이쪽에 누르면 이쪽에 툭 튀어 올라와 버리고 그런 식이에요. 주택 문제 함부로 그렇게 간단했으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는 왜 못했어요? 일단 뭐 단적인 예로 다주택자가 없어지면 전월세 공급은 누가 할까 제일 궁금해요. 그게. 그 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주택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속된 말로는 주머니 사정이에요. 우리가 그 대형 마트에 가면 먹을 거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나 그거? 내가 구매력이 있어야 먹는 거지. 그래 다주택자 없애가지고 주택 시장이 뭐 잔뜩 나와 있어. 그러면 구매력이 없는데 그 주택을 내가 어떻게 해? 거기다 대출은 또 들어 막아놨잖아요. 그럼 대출 다 막아버렸지. 대출 다 막아놓고 뭐 매물이 나와도 뭐 이제 군침만 흘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를 공격했던 저 방식이 국정 운영 전반에 이게 적용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재명이 이 발언을 한 이후로 이제 뭐 경찰이 특별히 나서서 소장님을 지금 수사하고 있죠.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어떤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집시법 위반. 집시법에 따른 미신고 집회. 어떤 것이냐. 무학여고 앞에서 1분 동안 횡단막 펼쳐들고 사진 찍은 거. 그 1분 동안 하셨어요? 네. 그게 집시법 위반이래. 서초고등학교 앞에서는 7분 동안. 그때 바람이 많이 불고 사람이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면은 얼른 옆에 있다가 사라지면 이제 찍고 그러다 보니까 7분 걸렸는데 그게 집시법 위반이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집시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는 거죠? 경찰은? 미신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집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 그리고 시위 위세를 보이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확성기라든가 피켓, 현수막, 그다음에 구호 제창, 퍼포먼스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1분 동안 무슨 집회를 합니까? 준비도 못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냥 퍼포먼스라고 봐야 되잖아요. 퍼포먼스인데 그냥 그것도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진 찍기 위한 인증샷 쉽게 말하면 인증샷을 하기 위한 퍼포먼스인데 인증샷 사진 학교 앞에 와서 찍었다는 그밖에 없는데 그러니 경찰이 이제 그 집시법 위반은 조사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아동 그 복지법 위반이라 해서 학교 앞에서 뭐 위안소 요금 병사 얼마, 하사관 얼마, 그다음에 위안소 규정, 그다음에 뭐 청결 문제, 뭐 시간 문제, 요금 문제 이런 걸 이제 횡단막에 같이 썼는데 그런 거는 근데 대표님 어디서 참고하신 거예요? 그 자료요? 네, 그 자료.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서요? 네.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네. 얼마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요? 예. 아 진짜요? 근데 역사 교과서에 역사 부도에 그 자료가 있어요. 아 그게 부도가 첨부된 교과서가 있어요? 예.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거기에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한자로 써놨어.
그러니까 그 실은 그 집필자가 뭔지도 모르고 실은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고해서 그걸 번역해서 쓰신 그래서 거예요? 내보고 그거 아동 학대죄라고 그래서 아동복지법 위반해서 아니 교과서에 있다고. 아, 그래. 아, 저는 그 어떤 뭐 일본이나 어떤 다른 문서에서 그걸 가지고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 다른 문서를 학교에 교과서 실어놓은 교과서에 거지. 실어놓은 거를 이제 대표님 아니, 보시고. 내가 실어놨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교육부 산하의 국제연구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들어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도 많아요. 그런 다 비슷한 어떤 내용의 자료들이 다 그렇죠. 있는 거네요. 요금표 뭐 다 많고. 근데 그런 청결 문제 뭐 위안소 규정도 많고 다 있어요. 호사카 유지가 만들어낸 체계도 있고 그것이 만약에 아동복지법 위반이면은 학교 그 위안부상 세우는 것 자체가 아동복지법 위반이에요. 왜? 그 사람들 율랑 여성이잖아. 학교에 세우는 데는 두 가지 교사가 무학요고라든가 서초고등학교 세워놨을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첫 번째 사실을 이야기하려면은 이 위안부들은 이 동상은 위안부 성매매 여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된대. 사실대로 이야기하려면. 그리고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다. 성매매 여성은 그 당시에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했던 성매매 여성은 요금표가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위안소 규정이 어떻고 왜 택시 기사들 따라다니는 게 요금표 아닙니까? 택시 기사들 이야기할 때 그 메다당 얼마 미터당 얼마 이거 이야기 안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운송 규정도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안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워놨으면 사실을 이야기해줘야 돼. 근데 학교에서 그걸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무슨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거짓말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성폭행당하고 학살까지 당했다. 일본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지금 교육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후자로. 지금 뭐 학생들이 다 그렇게 배우고 있죠. 그렇게 한국에서는. 배우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교육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이 학교에 세우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철거하라고. 그런데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란 말이죠. 결국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해방 이전에 일본군이 조선의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와서 성폭행하고 학살까지 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왜 거짓말을 해서 어릴 때부터 이웃나라를 증오하게 만드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납득이 간단 말이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아이들에게 증오심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동학대예요. 근데 대표님이 아까 그 교과서에 실린 부록이라고 생각하면 부도, 되죠. 예. 부도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걸 번역해서 이제 그 플래카드를 만드셨는데 그렇죠. 예. 그걸 번역하려면 사실 굉장히 한자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뭐 한문이야. 제가 번역도 많이 했으니까. 원래 그런 일을 많이 하셨었죠. 한문학 전공자인데 뭐. 그리고 실제 한문을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한문으로 예.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성균관대에서. 예.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하시네요. 거기다 또 번역서를 여러 권 냈죠. 번역서 어떤 책을 예. 번역하셨죠? 번역 6권짜리. 근데 그 한문학 전공자도 잘 모르는 책들이에요. 그 경전 있죠. 사서 3경, 뭐 사서 5경.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3경까지 가요. 사서 13경까지가 있어요. 아니 그냥 13경. 13경. 그 안에 사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13경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하라고 있어요. 그 이하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하. 이아인데 옥편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번역을 8년 동안 네 사람이 했었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대표님이시네요. 제가 주도를 해서 주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옥편이면 사실 한자 사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게 고중학 책이에요. 그리고 8년 동안 6권짜리 하면서 온통 맨날 이 글자는 무슨 뜻, 이 글자는 어떻게 쓰이고 그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남보다도 좀 더 보면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민감하게 보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것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또 정신대도 포함해서요. 네, 정신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세야 되는데 대충 두루뭉술이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학술이 굉장히 이제 퇴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한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자도 하시고 또 역사학으로도 박사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사학과에서 박사 전공을 했죠. 박사 전공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대표님께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대표님을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얼빠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재명이 말하는 것처럼 이 얼빠진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떠드냐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언론의 묘사라든지 그리고 방송의 어떤 일부 있잖아 쇼츠 같은 거 그리고 또 뭐 기사 통해서 나오는 표현만 보면 사실 대표님은 그냥 대한민국의 뭐 짐승 대통령이 짐승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벌어지고 뭐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만나보고 교류해서 내린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자들 그동안 많이 경험해본 결과 특히 뭐 몇몇 MBC를 비롯한 몇몇 뭐 대부분 단데 그 메이저 것들 이제 내가 설명을 해주면 이건 위안부 문제는 사기다. 에? 이용수의 증언을 봐라. 2007년도 미 하원 청문회에서는 뭐 군인이 등에서 뾰족한 걸 찔러서 끌려갔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202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본 대국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했단 말이죠. 거기 보면 이용수가 피해자 사실 해서 이용수가 나와. 뭐든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줘서 좋아서 따라갔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자들은 증언이 바뀐 거네요. 그리고 2023년도에 했던 주장이 초창기 증언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줘서 너무나 좋아서 따라갔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준 사람은 아마 업자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업자죠. 업자가 준 거네요. 네. 그래서 대구에서 봐야겠네요. 그 증언집에 초창 1993년도 증언집에 대구에서 대만까지 우리를 데리고 간 사람은 위안소 주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일본군이 어디 나와? 그러면 기자들이라면은 이용수 증언 그 판결문에 나온 증언이란 말이죠. 그거하고 미 하원 청문회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돼버린 미 하원 청문회 증언하고 왜 다른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계속 나만 위안부 혐오, 소녀상 모욕 말도 안 되는 소녀상이 무슨 모욕이야 무생물인데 모욕 자체가 존재하는데 모욕 그다음에 극우의 망언이 뭔지도 모르고 막 망언 이런 식으로 악마화하는 대표적으로 MBC 그다음에 그런 YTN이라든가 뭐 대부분 다 그래요. 악마화하는데 근데 이제 초연해졌어요. 너희들 얼마든지 하라고. 그 지금 이제 뭐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권의 민주당의 그런 반응이나 대통령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한국에서 반일 특별히 위안부에 대해서 이렇게 내러티브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반일을 작정하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국시예요, 국시. 반일 국시죠. 그쪽 진영에서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일에 미쳐 있다고 생각하세요? 표가 되니까. 표가 되니까. 첫 번째는. 아직까지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거네요. 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정치인들에게 정의는 진실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정의는 표지의 진실이 아닙니다. 표가 되면 뭐라 다 합니다. 이 반일을 그동안 장사 잘 됐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할 때는 반일이 장사가 안 됐단 말이죠. 우리가 문재인 때가 피크였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문재인 때 그걸로 잘 팔아먹었잖아요. 사실. 장사 잘 됐죠. 네. 그런데 그 뒤로 우리가 계속 반일은 정신병 해놨더니 실제 정신병이 맞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경제학자 중에 토마스 소웰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그 스탠포드 후보 연구소에 활동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얼빠진 주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첫 번째는
compare to what? 그러니까 뭐에 비교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냐? 그거를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는데 뭐에 비교해서 좋다는 말이냐? 이렇게 그 비교 대상을 딱 물어보면 구분이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비해서 공산주의가 좋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게 명확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at what cost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돈을, 그러니까 누구 돈으로 그걸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좌파 정책은 대부분 탄로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가 뭐였죠? 하여튼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증하는 증거가 그렇죠. 무엇이냐. 에비던스가 에비던스를 줘라. 이제 그게 세 가지면 물어보면 대부분 좌파 주장은 격파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compare to what이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주장의 질문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은 어떠냐. 그리고 뭐 북한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대입해보면 이게 상식인지 아닌지 결론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반일이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좌파들이 중국을 대하는 것 또는 북한을 대하는 거랑 일본을 대하는 거는 너무 일관성이 없잖아요. 없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정체가 탄로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 읽었던 거, 학살, 성노예, 성폭행, 거기에 에비던스가 없어요. 없어요. 헛소리예요, 그거. 그냥 헛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걸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 지금 뭐 입법 폭주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실제 이재명이 이 발언한 다음에 바로 또 민주당에서는 거기 맞는 위안부법을 개정해서 발의했잖아요. 지금 통과됐죠. 그게. 통과됐죠. 이제 대통령이 제가만 남았죠. 국무회의 제가만 남았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이 1,000만에 가깝잖아요. 1,000만에 육박해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1,000만이면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따졌을 때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이니까 물론 이제 다시 방문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20%예요. 누적 인원이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의 20%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반일을 해. 그리고 일본이 우리의 적성국이냐? 아니잖아요. 우방이잖아, 우방. 우방이죠. 네. 우방이고 일본하고는 잘 지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일본 가는 거는 가는 거고, 일본 가서 일본 아사히 맥주 마실 때는 마시고 들어오면 반일이고. 아사히 맥주 너무 맛있어. 그리고 들어와서는 반일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신병이죠.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잖아요. 인지 부조화. 그런데 이제 위안부 피해자법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다 대 때문에 나온 법이에요. 그렇죠. 이제 대표님이 그 발언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니까. 아니, 그 전부터.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이게 네. 대표님을 타겟팅한 법이에요? 예. 그래요? 이번 국회의원,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날 타겟으로 했는데 두 가지예요. 지난 국회의원 때는 21대에는 개정안에 처벌 조항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 이게 있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소녀상에 대한 훼손을 할 경우 그래 그게 추가가 된 거예요? 네. 그건 완전 이제 김병원 처벌법이네. 쉽게 말하면. 그 위안부 피해자법 자체가 김병원 처벌법이에요. 저기 서울의 소리에서는 아예 김병원 처벌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미친 거죠. 한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파시스트 뭐 독재자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두렵지가 않은 게 날 처벌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통과에 대해서 이제 김병은 끝났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계속 하실 건가요?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 법 자체를 날 처벌할 수 없다고. 만약에 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이미 애초에 처벌됐어. 지금까지 내 활동한 것만 해도 6년인데 왜 그동안 했던 말 앞으로도 똑같이 해. 근데 새로운 법으로 갖고 처벌되느냐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처벌한단 말이죠. 그럼 처벌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실된 사실은 뭐야? 이용수. 나 일본군이 대만이 갔다. 이용수 대만이 갔고 빨간 원피스 가죽 구두에 홀려서 좋다고 따라갔다. 그런데 무슨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냐.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허위사실이라고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안부들 간에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게 기준이 돼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수가 일본군에게 끌려갔다는 전제가 돼야 나를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게 있어야지. 기록록 돈 벌러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처벌 못해요. 그 대신 그 법을 만든 정의연이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었죠. 그쪽 사람들의 이제 발등을 찍일 거예요. 자기네들. 어떤 식으로 찍을 거라 네. 생각하세요? 거짓말은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 허위 사실을 퍼뜨린단 말이죠. 이용수가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했다. 고발하는 거예요, 바로. 위안부 피해자법 제17, 16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건 허위 사실이다. 왜? 일본군에게 끌려간 적이 없는데 왜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거짓말하냐? 바로 고발이에요. 아,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법 통과시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지금 설날 지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하기만 기다리고 있어 지금. 바로 고발 들어가요. 아, 지금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럼요. 거예요? 아. 바로 고발 들어가요. 절대 나를 처벌 못해. 그리고 소녀상은 그 조형물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형물 자체는 훼손을 안 해. 근데 처벌할 수가 없어요. 훼손하면은 지금에 있는 형법으로도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란 게 법도 모르고 상식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통과시켜 놓으면 처벌하겠지. 그리고 저들이 또 통과시켰다고 또 서영교는 또 자화자찬해. 그래서 참 코미디를 한다. 코미디를 해. 그 사람들이 소녀상을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선전도구예요. 그거. 선전도구예요. 동상은 특정 인물의 이제 그 특정 인물을 이제 동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업적을 기리는 업적을 기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가 이제 애국심이라든가 뭐 이런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또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 그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동상들은 다 특정 인물이 있네요. 아니 대부분에는 다죠. 다죠. 뭐 나폴레옹의 조지 워싱턴, 뭐 그렇죠. 제퍼슨, 이순신, 뭐 세종대왕. 세종대왕 다 어떤 인물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는 평화의 소녀상이래. 이거는 뭐 누구를 특정한 뭐 누구 할머니를 특정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아, 그냥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만든 위안부 거네요. 사기의 선전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전국에 156개예요. 6.25 전몰 군경 동상 그렇게 세웁니까? 위안부들이 나라를 위해서 뭐 했다고? 왜 그렇게 많이 세워? 똑같은 걸로. 해외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걸 세워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위안부 이 소녀상이 그야말로 일본군에게 그 어릴 때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고 살해까지 당했다. 그걸 선전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거든. 이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소위 말해 피해 당했던 할머니들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 돌아가고 계신데 다 이제 그분들이 없어지고 나면 좌파 입장에서도 이용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녀상 말 그대로 불멸의 소녀상을 세워서 그거 중심으로 이제 또 뭐 소녀상은 뭐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 시작할 때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그런 시작할 취지 때는 아닌데 지금 죽고 나서는 이제 영상으로 AI로 해서 그걸 만들고 또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지금은 그래도 그동안 치열하게 싸워서 인식이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대중들의 인식이요. 네, 그걸 좀 느끼세요? 많이 느끼죠. 뭐 직접 내가 모르던 사람들이 이거 사기라고 막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뭐 블로그에도 글 올리고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뭐 꽤 유명한 유튜버는 반드시 그는 아작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는데 제가 계속 외친 게 위안부 사기꾼들 사기치지 마. 그럼 그 정의원 이나영 이사장이라든가 한경희 사무총장 지나갈 때 이름은 이야기 안 하지. 야, 위안부 사기꾼 언제까지 사기칠 거야. 막 그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위안부 사기라고 했는 게 사기가 아닌데 사기라고 했다면 지금 6년째인데
저쪽에 가만두겠어요. 나를 걸고 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래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 내놔. 2022년 3월 16일 내가 고소 고발 다 당했어요. 정의기억연대하고 이용수한테. 그래서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좋다.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 딱 한 사람만 내놓고 날 처벌하라고.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 없으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가 사기 아니냐. 그래서 나 늘 사기라고 한다.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 딱 한 명만 내놔라.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최태원 SK 회장도 우리가 일본이랑 같이 EU처럼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사실상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연합 수준의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회장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역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기까지 실제 우리 국민의 정서가 실제 많이 변한 게 어떤 뒷받침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경 가운데서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드리기도 했지만 좀 더 고상하게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좀 클래스 있게 약간 격조 있게 좀 그렇게 싸우는 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과격하게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뭐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고상하게 싸우자고 하는 분들 또 국민의힘에서도 일본과 그래도 우리가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전향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역시 제 생각에는 대표님 같은 그런 활동가들의 빚을 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밑바닥에서 결국 사람들이 좌파들의 거짓말을 이해하고 그 거짓말을 저 사람들에게 속아왔구나 이렇게 스스로 계몽되게 되고 또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지금 대표님과 같은 활동가분들이 아주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사실 투쟁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아하게 연구자로서 저는 연구자인데 연구자로서 우아하게 글이나 쓰고 그러면 하세요래. 그리고 일단 관심이 없죠. 우아하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럼 우아하게 하면은 뭐 그 사람 뭐 자기 이야기 하는구나. 그리고 저쪽에서 아프게 생각을 안 해요. 램자이 교수가 그렇게 했는데도 저 공격하잖아요. 예? 공격해서 하버드대 교수를 망언한다고 그런 식으로 막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방법론은 그런 식으로 이제 책상 위에서 하느냐. 그런데 아니면 현장에 가느냐. 현장에 가면은 거칠을 줄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가서 또 조용하게 막 이렇게 거기서 논문을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거는 현장에 가서 상대를 공격을 해야 되고 거기 또 이제 맞은편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거칠게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의 불법이에요. 그 뭐 영상을 보면 막 정의연 공격하는 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소녀상에 집회 신고를 하면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괜찮은데 그 연합뉴스 앞에는 골목이 율곡로 이 길인데 그 소녀상 앞에 작년 7월 달까지는 그 반일 행동이 거기 점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몇 년 동안 4년 동안 우리가 항상 선순위 집회를 신고를 하고도 그 자리에서 경찰이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우리 집회 장소를 보장해 주면은 거기서 우리 조용히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안 내주니까 우리는 좋다. 그럼 우리는 전부 집회 신고 다 해서 정의 쪽으로 가겠다. 정의 쪽 옆에 가서 막 하면은 이제 그게 언론에서는 이제 정의연 공격하는 걸로 막 비치는 거죠. 경찰은 너무 소리 크지 말게 하지 마라 뭘. 아니 우리 자리 내줘. 우리 자리 내주면 우리 그 가서 조용히 할 테니까 왜 법에도 어긋나게 우리 자리를 내주지도 않고 여기 못하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작년에 7월 달에 반일 행동이 이제 떠나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우리가 가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경찰이 법을 지켰으면 애초에 1992년도 1월 달부터 경찰이 법을 지켰으면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지금도 나를 막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어제인가 보니까 이제 출국 금지도 시켰더라고요. 출국 금지 지금 지정돼 있으세요? 네. 지금 출국 금지돼 있어요. 출국 금지예요. 3월 15일까지. 2월 19일부터 1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출국 금지가 돼 있어요. 압수수색도 몇 번 당하셨어요? 한 번. 한 번. 그 압수수색 할 때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압수수색 할 때 그 예상을 하셨어요? 혹시 대표님은? 전혀 안 했죠. 그런데 우리 이제 마침 우체부가 우리 집에 찾아오니까 우체부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 우체부가 초인종 누르는데 그날 보니까 내가 우체부 등기도 아닌데 등기 아니면 밑에 꽂아 놓으면 되는데 아파트 이제 출입문 들어오고 또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데 우체부라고 해서 문 열었는데 경찰이 막 7명인가 6명 뭐 갑자기 들이닥치더라고. 그럼 압수수색을 그런 식으로 하나 봐요? 네. 뭐 평소에 우체부입니다. 아니면 뭐 어디 수금하러 왔습니다. 뭐 신문 수금하러 왔습니다. 이런 아니, 식으로 나한테 올 때는 우체부인 것 같고 어떤 집에는 그냥 쾅쾅 두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6명 그러면 이제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우체부니까 당연히 뭐 우편물을 주겠지 하고 열었는데 네. 뒤에 경찰이 이제 있었다. 경찰이 6명을 막 지금 어디 있고 들어게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집회 도구 그래서 나 이거 압수수색 영장 보니까 이제 집시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명예훼손 있길래 그래서 보고는 이게 압수수색할 일인가? 그래 다 갖고 가시라고 다 갖고 가시라고. 그리고 차에도 있으니까 차에 것도 갖고 가시고. 집회 관련된 어떤 용품들을 다 갖고 간 거네요. 수색. 베란다에 있는 거 다 갖고 가시고 저쪽 작은 방에도 있으니까 다 갖고 가시고. 근데 압수수색 할 때는 그 경찰이 그런 물품을 보여주나요? 이런 거를 우리가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나요?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렇죠. 내 앞에서 다 갖고 가고 목록 작성해서 사인까지 받아갖고 가죠. 그러니까 목록을 작성해서 애초에 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책이 이제 집에 많으니까 이리 보더니 책 너무 많은데 처음에는 서울에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책 내가 다 뽑아줬어요. 위안부 책 이거 다 갖고. 그럼 왜 뽑아줬느냐? 얘네들이 그걸 조사하면서 좀 공부 좀 하라고. 읽다 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그 딱 뽑아줬죠. 그리고 이제 2월 3일 날 이제 조사 1차 소환 조사 갔는데 뭔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어서 저 경찰서에 나는 언론 뉴스에서 기자 이제 소환 조사할 때 그 많은 기자들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바탕 싸웠지. 그래서 기자들 보고 나중에 기자들이 완전히 하이에나구나. 그래 그거 보고 우리 애 엄마가 집회 못 나가게 한 거지. 그러니까 사모님은 좀 이제 약간 우려를 표하시는 거네요. 우려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안 좋은 장면만 자꾸 내보내니까 원래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절대 다수의 대중은 그 이미지만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친구들이고 뭐 주변에 사람들 많이 뭐 대부분 다 이제 끊어졌지 연락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내가 두렵진 않으세요? 예? 두렵진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뭐 찍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경찰 수사가 들어오고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기자들이 다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전혀 그건 두렵지 않은데 이제 정신이 헷가닥한 애들이 길에서 뭐 정의봉이 어떻고 하는 놈들이 나타날까봐. 근데 그 3단봉도 들고 다니죠. 한번 보여주시죠. 3단봉 밖에 있는데. 저 밖에 있어요. 이게 착하면 이게. 내가 갖고 올까요? 괜찮습니다. 3단봉 이제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게 이제 마음에 위안을 갖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이고 그건 사용할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사용하는 순간 그건 쌍방 폭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표님이 먼저 상대방을 때려칠 일은 없잖아요. 아니 나중에라도 그게 정당 방위가 인정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는 법이 그런가 봐요. 예, 정당 내가 공격하니까 하긴 했는데 그거 아니래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왜 그런 무기를 썼느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나오는. 그거 왜 평소에 들고 다녔느냐. 근데 법이 완전 쓰레기예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래서 왜 평소에 그거 들고 다녔느냐, 사용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좀 갖고 있으면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거지. 좀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면 괜찮아요. 맛이 간 사람도 있거든 가끔씩. 미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이제 길 가다가 뭐 혹시라도 뭐 짐승이라다
나타날까봐. 짐승이요? 우리 왜요? 뭐 이렇게 강아지, 개나 뭐 이런 거요? 뭐 길 가다 보면은 뭐 요즘 오소리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아, 길에서요? 예. 아, 진짜? 양재천에는 오소리 많아요. 아, 저 오소리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오소리 나타난다고. 그리고 야생 개가 있잖아요, 또. 그냥 일단은 그 갖고 있으면은 조금 낫겠다 싶어서. 아, 만약에 미국에 계셨으면 당연히 총을 가지셨겠네요. 뭐 대표님은. 근데 우리나라는 총기 휴대가 물론 우리나라는 안 되지. 근데 만약에 미국에 사셨으면 거기서는 갖고 있어야죠. 예, 거기는 이제 또 캐리가 되는 주들이 있잖아요. 예. 예,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기 휴대가 불법으로 이제 못하게 한 것 자체는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원래 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총기 휴대가 우리나라 이제 미국식이 되면 사람들이 좀 더 그 매너 있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네. 욱하는 순간 그걸 사용하게 돼 있거든.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못 참아가지고 뭐 방아서 땡기면 그건 나가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데 그거는 휴대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절대 거예요? 반대. 아, 물론 이제 미국에서 총기를 휴대한 이유는 또 다른 문화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있죠. 예, 자기들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또 어떤 민주주의 그 이제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한 시민들이 필요하니까 뭐 이제 그런 맥락이 있지만 한국은 또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니까요. 문화적인 특수성이 있고 문화적 특수성이 있죠. 미국에서 총기 휴대하는 거랑 일본에서 그거랑 그 맥락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검을 빼서 뭐 사람을 해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날이선 검은 그 신고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도검류 관련해서. 도검류 그 날이 서 있는 거. 그건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도 날선 거 갖고 많은 거 하는데도 이제 그 문화적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모르겠어 뭐 곤장이 나도. 아, 재밌어요, 대표님. 네, 재밌습니다. 이제 대표님 항상 뭐 언론에 보면 극우 친일파라는 딱지가 꼭 붙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우 친일파 뭐 김병원 씨가 또 뭘 했다 이렇게 항상 보도가 일본 되잖아요. 가면은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일본 가시면. 네. 내 몸에 안 맞아요. 입맛이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근데 외국 가면 뭐 어디 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원래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된장이라든가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일본 가면은 안 맞고 중국은 더 안 맞고 저 독일 가면 온통 빵만 주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내가 막 일본을 위해서 특별히 뭐 애착이 있다 그런 건 아닌 거네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이 있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언론을 통해서 대표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 대표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저런 매국노가 있나 뭐 일본에 돈 받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짓말 하지 마라. 그 사적인 개인 간에 노선지만 내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내가 거짓말 하잖아 한마디만 그러면 나 신뢰 안 하고 그다음부터 거리를 둔단 말이죠. 신뢰의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국가 대 국가, 가정 대 가정, 회사 대 회사 거짓말하면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거래가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저는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 최태원 회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신뢰가 없을 때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그런 거짓말을 속아 넘어가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최태원 회장의 꿈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리 윗선에서 떠들어도 안 되죠. 뭐 밑에서 그 어떤 받쳐주는 여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이건 100%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항상 밑에 꿈틀거리고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한일 관계 악수하고 그거는요 그냥 표면적이에요.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 지속되실 수가 없고 견고하지가 못해. 왜? 이 밑에 잠복해 있는 게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거든.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것이 위안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국회 청문회, 국회 국정감사라든가 뭐 이런 거 통해서 해야 되는데 명분도 좋아요. 왜냐?
정의기억연대의 정관에 두 번째 진상규명이 있어요. 진상규명. 정의기억연대가 집회할 때마다 뒤에 배경 노란 배경에 두 번째가 진상규명이에요. 이것들은 진상규명도 안 됐는데 지금 계속 전쟁범죄 인정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공식 사죄하라. 공식 배상하라. 이걸 하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의기억인데 정관에조차도 진상규명이 들어있는데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진상규명을 뭘 해야 되냐. 과연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이 있느냐. 딱 찾아보면 그거 한 가지예요. 이것만 밝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위안부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을 정립하시게 된 건가요? 2019년도죠. 2019년 그 전부터는 계속 교과서 우리나라 교과서 한일 관계사는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쌀수탈 문제는 제가 그 2018년도부터 이거 쌀수탈 문제 제기해서 지금 교과서에서 1920년대 삼미 정식계획 그 단락에 수탈의 용어가 싹 빠졌어요. 엄청 그때 싸웠죠. 대표님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네, 엄청 싸웠죠. 아주 출판사에서 나를 징글징글하게 정말 악성민원인으로 계속 클레임을 넣으신 거네요. 네. 어떤 단체 이름으로 넣으셨어요? 아니면 개인 명의로 계속 넣으셨어요? 그때는 국사교과서 연구소 이름으로 국사교과서연구소. 거기 소장 제 이름으로. 아, 거기 그 단체를 대표님 만드신 거예요? 예, 예. 그 소장이시네요, 그러면? 그래봤자 뭐 이름만 있는 거고.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무실 있었는데 이제 사무실 운영이 안 되니까 사무실 문 닫고. 국사교과서? 예. 단 국사교과서 연구소. 국사교과서연구소. 네. 그 교과서를 계속 보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정말로 독극물 같은 거다. 왜 아이들에게 이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고 위안부 성매매 여성을 애들을 교과서에 실어서 뭘 가르치려고.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정신된 문제도 교과서에 같이 실려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럼 활동을 이제 2019년부터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그 전에 그 생각을 처음에 하신 건 언제쯤일까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때 2019년도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서치를 하시면서 예, 예. 공부를 하셨던 거네요. 저는 또 자료를 보는 연구자들은 자료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떠드니까 이게 과연 뭔가 하고 들춰보기 시작하신 거네요. 그리고 유석준 교수님 그리고 교과서 있고 하니까 그 딱 한 가지만 딱 보면 일본군에게 끌려가 군인이 민간인을 끌고 가 말이 안 되는데 저 육군 하사 출신이고 하사 출신이세요? 네. 아. 근데 단계 하사니까 일반 하사니까 근데 군인이 민간인을 끌고 간다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써놨는데 자료를 다 몇 번 보니까 그냥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다. 완전히. 그리고 이 거짓말이 윤정호부터 시작된 그 1세대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여자들이야. 여자들이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여자들이 군대를 모르는 거야. 군대를 모르니까 군인들이 총칼이 있으면 그냥 아무나 막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군대가 계급장이 없는 누런옷 이렇게 하면은 계급장이 없다? 그 당시에는 해방 이전에는 국민복이었어요. 대부분 군복. 그거 입고 다녔단 말이죠. 모자 쓰는 것도 그 당시에 모자는 보면 애 어른 다 할 것 없이 모자를 썼으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은 그런 옷을 입고 와서 반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부모한테 돈 2년치 월급 2년치 수입을 부모한테 뭉태기 돈을 주면 부모들은 다 등떠 밀어버리죠. 가라고. 그때 근데 부모들도 너무했네요. 사실 생각해 보면 물론 시대상이 있겠지만 그 시대에 네. 그 인권 개념이 굉장히 빈약했죠.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그때죠. 네, 그렇죠. 그때는 재수 씨가 형수 씨 묶어갖고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시집간 딸 불러가고 또 팔아버리고 엄마가 시집간 딸을 그 신문 보도 그런 게 제가 엄마가 시집간 딸을 불러서 팔아요? 네. 시집 갔는데 그러니까 네. 시집으로 파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새로운 남자에게 파는 거예요? 아니면 시집 간 딸을 다시 불러서 파는 거예요? 시집에 간 딸을 집에 오라 그래서 꼬드겨 가지고 네. 그 포주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이제 포주, 그러니까 위안부가 아니고 그냥 일반 매춘으로 네. 성매매. 그런데 야, 그 참 정말
뭐라 해야 되나요? 정말 1940 말이 안 나오네요. 45년 이전에 저는 신문을 다 볼 수 있거든요. 한자로 된 것들. 한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국문법이 통일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혼용으로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한자도 있고. 그 한글도 어려워요. 한글도 뭐 바늘을 반 눌러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했다가 나는 워낙 그런 걸 많이 봐오니까 금방 아는데 처음 본 사람들은 잘 못 읽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문을 진짜 눈이 아플 정도로 봤으니까 통계 자료라든가 그러면서 위안부 그 인신매매 매춘 인신매매 이 관련도 뭐 사기 쳐갖고 중국으로 보내고 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 경찰은 그걸 잡느라고 정신 없어요. 오히려 경찰들이 그걸 잡고 있었다. 잡아야지. 예. 그런 사기 행위 그리고 같은 엄격했어요. 그 당시에 법이 조선땅의 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인신매매단 잡히면 그냥 처벌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제 우리가 경범죄 정도 이제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연락 여성들 1시까지 노래 부를 수 있어. 1시 지나면은 노래 못 불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시 지났는데도 이 장구치고 막 노래 불러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 출동해서 바로 벌금 35원. 그게 언제죠? 그게? 1920년대. 20년대. 네. 그때 굉장히 엄격했어요. 요즘은 신고 들어오면 신고 들었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잖아. 그때는 그거 없어. 바로 쳐버려. 그러니까 법이 엄격한 동시에 네. 또 한편으로는 그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야만적인 형태의 행동들이 그렇죠.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기 자식을 팔아먹은 사람 중에는 그 죄책감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네요. 지금 기준에서는 보면. 그리고 일본에서 조선의 땅에 와서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선 여성하고 반반 정도 됐어요. 일본 여성들이 일본 열도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조선을 건너와서 매춘했어요. 시장. 일본 시장에서 밀린 사람들. 왜냐면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본인 대상으로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 대상으로 그렇죠. 일본 여자들이 매춘했던 거네요. 네. 그리고 뭐 그때 하긴 일본은 이제 공창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1916년부터는 공창이었으니까 왜 공창이 생겼느냐도 또 알아야 되는 게 워낙 성관계가 문란하니까 이 성병이 이제 가정으로까지 막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걸 국가 통제 아래 둬야겠다. 통제하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불법 밀매음 사창이라 그러죠. 공창은 뭐 공인받은 매춘이고 사창 철저하게 단속했죠. 철저하게 단속했죠. 그런데 그러한 공창 제도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소에도 이제 연결된 거죠. 그 연장선에서 이제 군이 그렇죠. 군 가운데 자행됐던 공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거기서 가서 영업 허가를 얻어야 되고 거기서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국내에서는 업자들하고 뭐 적당하게 돈 주고 받고 끝나는데 일단 전지로 가야 되잖아요. 가기 위해서는 신분이 분명해야 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 목사들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 이 다 종군이란 말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그 전선에 가서 영업을 하려면은 신분이 일단 보장이 돼야 돼. 포주들도 신분 보장돼야 돼. 반드시 신분 증명서가 있어야 돼. 그 비자하고 거의 비슷한데. 뭐 도항증은 이제 여권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려면 그렇게 신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서 신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돼요. 그때 포주와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주와 계약서에는 반드시 그 호주 친권자의 승낙이 또 있어야 돼. 연대 보증이 있어요. 그 여성들은 대체로 나이가 한 몇 살 때쯤이었어요? 20살 안팎 20대 초반, 20대 초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 정도로 보면 그리고 호적 등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럼 거기서 발급 받잖아요. 그럼 건강진단서도 제출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상하이라든가 뭐 이렇게 동남 가잖아요. 그럼 현지에 가서 이제 영업 허가를 또 받아야 돼. 허가 받기 위해서는 호적 등본, 인감증명서, 친권자 승낙서, 그다음에 영업 허가 원서, 영업
개인 조사서 사진 2장 이거 제출해서 영업 허가가 떨어져야 그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인이 끌고 가서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되면 미리 국내에서 준비해 가야 되거든요. 미비되면 이제 귀환 조치.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호적 등본. 나이 17세 이상이 돼야 돼. 그전에는 허가가 자체가 안 돼. 그다음에 친권자 승낙서하고 호적 등본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갖춰야 되는 직업이라 거기서 뭐 누가 강제로 끌고 가고 불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선인들이었어요? 아니면 일본인들도 업자 중에 섞여 있었나요? 아니 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조선인들이 많죠. 조선인들이. 예. 대부분 다 조선인이라고 또 생각해요. 현지 사정을 잘 아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업자 네. 역할을 했던 물론 거예요. 일본인들도 있고 조선말 잘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조선인들이고 그리고 업자들하고 중간에 그 모집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사소개업자. 인사소개업자는 부모하고 그 포주하고 연결해주고 이제 5% 수수료 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그러면 결국 이제 대표님은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왜 하세요? 예? 이런 활동을 왜 하세요? 사실 이게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안 나오죠? 그럼요. 오히려 돈을 쓰면서 그런데 하고 계시는데. 연구자로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이 거짓말이 결국은 한일 관계에 금전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수백억, 수천억의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한일 관계 무역 잘하는데 옆에서 일본하고 무역 잘하면 당신 친일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일 관계의 손해라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 국가의 손해잖아요. 대한민국의 손해잖아요. 우리나라의 손해예요. 네, 한국의 손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 오거나 또 한국인 부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후손들이 학교에 가면은 이지매를 당해요. 이지매. 근데 부모들이 가서 말을 못해. 근데 내가 들은 눈물겨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운동회 때는 엄마는 오지 마. 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일본 사람이라서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대놓고 그 모욕적인 말도 하고 왜? 반일 선동이 이게 나라에서 만연해 있으니까 반일 감정이 그 사람들도 일본 사람은 나쁘다라는 게 인식이 돼 있어서 쉽게 그냥 경멸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애들 학교에 가서 당해도 부모들이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 중에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는 일본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일본어도 배우고 열심히 했는데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주변에서 친일파냐 너 일본은 왜 하필 일본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동안 내가 배운 게 너무 후회된다고. 실제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들은 그러니까 거예요. 소장님이 직접 들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어디서 출발했냐? 거짓말에서.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바른 말을 했던 교수들이 완전히 린치를 당하고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결국은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한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렇게 돼서 이것도 결국은 바로 잡아야 돼요. 큰 홍역을 치를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것이 이제 일이 커지잖아요. 이제 대통령까지 나를 갖고 그랬으니까 이제 일이 커질 수밖에 없죠. 또 위안부 폐해자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은 그럼 우리는 계속 고발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 뭐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밝혀지면 우리는 아마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내가 상상이 안 돼요. 큽니다 이게.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결국 한국 사회가 좋게 변화할 거라고 희망을 가지세요? 어떠세요? 희망적이세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요즘 환경을 쉽지는 보면. 않죠. 쉽지 않은데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과거에는 1990년대 뭐 이때는 그 정보를 독점하고 일반인들이 몰랐는데 이제 정보가 모든 게 공개돼 있고 그냥 두들기면 다 나와.
요금표가 나오고 문옥주가 얼마나 받았고 문옥주가 돈 벌어서 집으로 얼마나 보내줬고 문옥주가 량군에서 프랑스산 녹색 레인코트를 입고 일본 군이 가르쳐준 자전거를 타고 량군 시내를 싱싱 달리면서 젊음을 만끽했다. 이런 자료도 다 이제 공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이 대한민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국제사회로부터. 대표적으로 이용수 2007년 미 하원 청문회에서 했던 말하고 2023년 법원 판결문에 있는 하고 다르잖아. 이거부터 밝혀라 이거지. 그래서 이번에 법안 통과됐을 때 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트위터에 내가 계속 그 두 개를 보여주면서 올리고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리고 이 둘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느 쪽을 말했을 때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나요? 질문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여성가족부, 성평등 가족부에다 그걸 질문을 보냈어요. 이 둘 중에 중요하잖아요. 둘 다. 하나는 미 하원 청문회, 하나는 판결문이잖아요. 어떤 것도 부정을 못해. 그 질문을 보내서 두 번 지금 대답 연기를 해놨어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이야기했을 때 개정위안부 피해자법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받습니까? 딱 보낸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로 상반되잖아. 그런데 그 이용수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 잘 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거짓말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불특정 국민들 간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문화인가요? 법이죠. 법. 법은 국민들 간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켜야 돼. 집시법도 안 지켜.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찰들이 나한테 한 게 전부 다 법이 위반이에요. 약속 안 지킨 거예요. 경찰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법을 안 지킨 거, 약속을 안 지킨 거다. 경찰이 이거 큰일 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저는 법을 지킵니다. 뭐든지 간에. 일단 그래야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법은 대통령부터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 쉬운 말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국민들이 안 지키는 거죠. 지금 뭐 자기 재판 다 뭉개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든 게 약속 어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을 후원하고 싶으면 또 네. 이또 활동하시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네. 있으실 것 같아요. 후원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드리고 싶다면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국사TV 오면은 거기 아무거나 클릭하면 아마 계좌번호가 있을 거예요. 국사TV 혹시 국사TV가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예, TV예요? 예. 아 유튜브? 예, 국사TV? 구독자가 3천 몇 명 되는데 네. 그래도 규모 있는 채널이네요. 3,000명이 적은 게 아니죠. 옛날에는 아무도 아니었는데 근데 거기 오면은 뭐 아무거나 클릭하면은 있긴 있는데 거의 후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시는 수요 집회 네. 시간 아까 12시라고 하셨죠? 예, 12시.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일본 대사관 연합뉴스 앞이죠. 연합뉴스. 그거 가면은 청사. 손해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3월 25일부터 합니다. 3월 25일부터 재개하실 생각이네요. 예. 이제 집회 신고를 해놨어요. 이제 집회를 2월 7일 날인가 제가 이제 집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했더니 그 정의기억연대에서 위안부 피해자법이 통과되니까 처벌 대가와 두려워서 이 중단했다고 저들 막 좋아하고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야? 난 그 위안부 피해자분 전혀 두렵지 않아. 내가 두려운 거는 우리 집 경제 대통령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다시 집회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해놨죠. 네, 알겠습니다. 김병완 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